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지난주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매각이 MOU까지 체결되었다가 다시 이거의 거부로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은 물론 현재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부결한 하이닉스의 이사회의 대마불사 논리나 또 그러한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서 청산불사를 외치는 정부 당국자의 대안 없는 단순 압박에 나가네 양자가 다 마치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행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러한 어떠한 것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대 기업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원인이 존재할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도 나중에 그 결과가 과연 자체 독자 생존 논리를 내세우는 현재 하이닉스 이사진이든 혹은 청산 논리를 내세우는 정부 당국이든 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남으로써 다시 역사 속에서 누가 현명하고 누가 바보였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매각이다, 청산이다, 독자 생존이다의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현재 어느 누구도 하이닉스 반도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으로 이렇게까지 와야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하이닉스 반도체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 우리 경제에 이러한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옵션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옵션은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가지는가라는 쪽으로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 오늘 현재가 녹화일이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인데, 오늘의 시장 상황과, 즉, 다음 주 시장 상황과 같이 대입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옵션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5월 2일에 종합주가 지수가 94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약 83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이제 이틀간 지난 금요일과 오늘 목요일까지 시장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개별 종목은 하락을 하고 지수 대비 지수 평균 상승률을 가지고 갔던 삼성전자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가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갔던 종목들은 들거나 횡보를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 지점에서는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이제 오늘쯤은 드디어 이 주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약간 꺾였습니다만은 이 주 추세에 바로 삼성전자와 개별 종목이 다 만나는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서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군, 즉 다시 한번 한 개의 파동이 끝나고 다음번 파동을 주도할 수 있는 상승 종목군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 종합지수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후에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나 이까지 내려가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먼저 종합지수로 돌아가서 종합지수는 이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러한 어떤 대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의 반동폭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점쟁입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것은 점쟁이 논리고 이것은 어떻게 요행이 내가 말한 지수대가 맞기를 바라는 소위 공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약 100% 정도 100포인트 정도가 만약 하락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파동에서 공부한 약 30%에서 50% 순회했던 되돌림, 즉 되돌림 반동폭이 약 한 50% 내외가 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조정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30%
이내의 어떤 되돌림으로, 즉, 약 한 30포인트에서 25% 정도의 되돌림으로 바로 하락한다면, 이 하락의 추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폭이, 정상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불규칙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도 가능한 국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서든 물량을 다시 재매수했을 뿐이 많고, 여기서 그러면 되돌리면서 여기서 팔 것이냐 여기서 팔 것이냐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를 했건 혹은 새로 원래 중기 보유분을 그냥 가지고 계시건 간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쉬운 지지대를 만들어 두었죠. 바로 전저점이죠. 이 직전 저점에서 되돌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고점 돌파 구간과 또 전저점 구간을 큰 박스로 설정을 하고, 전고점과 전저점의 50%에 해당하는 지점을 일단 우리가 가상 저항선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일단 이 선을 만약에 넘어서서 간다면 의외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 선이 현재 이 지점에서 이 선을 붕괴시킨다면 일단은 현재 이 파동에 최소한 1대1 이상의 파동의 하락은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중기보유분이든 단기보유분이든 지난번 저점에 해당하는 이 전저점 부분을 그냥 주목하고 있다가 이 전저점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50% 선이 넘어서는 것을 보고 다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점에서 다음 금요일날 전장 강세 부장 약세가 다소 예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이 이어지면서 이제 옵션 만기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이러한 어떤 혼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생각조차도 쉽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역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옵션에 있어서는 바로 옵션 만기일이 화두가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 옵션 만기일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현재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얼마쯤 되느냐, 약 1조 2천억이 현재 넘는 거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상 미신고분이 최소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조 4천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일단 프로그램 매매 잔고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종합지수는 어떻게 와 있느냐, 즉 우리가 선물지수, 즉 코스피 200 지수는 오늘 아마 108포인트 정도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103포인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즉 코스피 103포인트는 이 시장이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생명줄과도 같은 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합지수 전저점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 103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현재 저항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0포인트에서 111포인트가 바로 현재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이 110포인트와 111포인트는 기술적 저항선이 아니라 옵션의 어떤 포지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말이니까 아마 이번 주말이 큰 차이는 없으니까 현재 이 대응을 가지고 다음 주 전략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연히 매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있느냐, 현재 103포인트와 평균 111 정도, 즉 110짜리, 112.5짜리, 또 115짜리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였고, 평균 103포인트, 즉 102.5포인트 수준의 풋옵션을
또 매도하는 양매도, 즉 스트랭글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시장에서 설령 시장이 반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추가 반등이 조금이라도 이어진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최소한 110포인트 수준에 물려있는 이 콜옵션 매도분은 이게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쉽게 청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 즉 선물 지수가 11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게 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현재 기준으로 프로그램 매매, 즉 옵션 선물 합성 전략으로 입장에서 딱 살펴본다면 우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111포인트에서 평균 111포인트 내외선을 저항선으로 강력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지지선을 103포인트, 코스피 지지선을 103포인트로 저항선을 111포인트로 하는 어떤 박스 속에 가둘 자신이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즉 이쪽으로 접근하면 매수를 대응을 하고 이쪽으로 접근하면 매도함으로써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소와는 달리 우리가 보통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통 만기일 부근에 대형 호재가 터진다든지 수급적 요인으로 치고 올라가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고 환매수를 하고 위쪽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즉 포지션 변경을 해나가는 어떤 후퇴 전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기관이 그리 후퇴 전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이 프로그램 매수 즉 차익 거래뿐만이 아니라 현재 비차익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주 상당하기 때문에 증권사 고유 계정이라든지 이 비차익 거래 물량을 쏟아부어버리면 자기 마음만 먹으면 사실 111포인트 아래에 가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급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물론 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는 것이 지난번 반등의 되돌림을 향해서 치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의 에너지가 시장을 받쳐준다면 문제가 다소 틀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지수 기준으로는 다소 급반등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현재의 시장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장을 보면 1,7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매도가 우위를 보였는데 현재 시장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저 과거에 특히 지난 만기일 이전부터 설정했던 베이시스 0.2에서 한 0.4포인트 수준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들어왔던 차익 거래가 도대체 이게 청산할 기회가 없습니다. 청산이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백오데이션, 즉 마이너스 0.5를 넘는 백오데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0.5를 넘는 백오데이션이 도저히 나타나주질 않는다. 시장이 하루에 30포인트, 40포인트 급락을 해도 현물이 먼저 빠져버리고 선물이 덜 떨어지고 반등을 할 때는 선물이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도대체 이 부분에서 설정한 매수 차익 거래 잔고, 이것이 현재 차익 거래 잔고의 거의 50%를 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청산할 기회를 도저히 주지 않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의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지수주들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비중이 확대되어서 이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현재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이 결정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가 되겠죠. 미국 시장이 불안하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내 돈 찾아가기가 쉽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 투자해 놓던 돈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단순하게 쉽게 말해서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무려 30개월 만에 최대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월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확 쏟아져 버리면 시장이 팍 떨어져서 자기가 상가를 팔 수밖에 없고 더더욱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차익 거래를 좋아하니까 이 차익 거래 할 동안에 계속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넣어서 베이시스 조절을 해서 아주 비싼 값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프로그램 바스켓 안에 잘 잠궈줬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나빠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청산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이것을 청산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최소한
이번 만기일에 일단 옵션 합성으로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옵션 합성 포지션으로 넘겨서 최소한 매수 차익거래 잔고 지금 중에서 최소 약 한 4천억 수준은 우리가 옵션 연계로 청산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1조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일부라도 다시 또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연적으로 4천억 수준의 옵션 연계 매물로서 청산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오늘처럼 당연히 예상된 결과죠. 개인 투자자가 리드하는 시장이 당분간 펼쳐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횡보 내지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대부분의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시 반등을 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옵션 차익거래 잔고가 끝나고 나면 이 현상이 다시 뒤집어지거나 혹은 삼성전자를 대신하는 어떤 블루칩이나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등장하고 이 종목 중에들은 개별적으로 옥석가리기가 펼쳐지고 왕따되는 종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종목이나 낙폭과대로 살 수 있는 측면은 아니고 오늘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약 2배 정도 올랐던 것의 이치 혹은 개별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던 것의 이치 혹은 개인들의 선호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치라는 것이 결국 주가는 수렴과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되돌림에 지금 자리에 있는 전반적인 개인 선호 종목과 일단 떨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완만한 블루칩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화요일경으로 예측은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경에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다 쏟아질 때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받아내면서 시장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 됩니다. 떨어지는 매물을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내지 못하면 만기일 이후에도 하락으로 가는데 이 하락은 이미 많이 하락한 개별 종목이나 개인 선호형 종목은 이제는 대신 완만해지고 그동안 덜 떨어졌던 우량주들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격 맞추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것을 받아낸다면 개인들이 받아낸다면 시장은 이 받아낸 이후의 상황에서 실컷 받아내는데 고생한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되고 매물을 쏟아내고 여력이 생긴 기관들의 주도로 다시 또 소위 말하는 우량주와 블루칩이 시장을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추가 조정이 보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는 개인 주도형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뿐이고 오르지는 못하고 만약에 추가 조정 없이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또 다시 개인 선호형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큰 눈으로 멀리 보고 조금 큰 눈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대형 종목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지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번 시장 주도는 어떤 면에서는 통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혹은 또 블루칩 중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국민은행과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포스코와 같은 종목들이 혹은 지금 KT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SK텔 같은 통신주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번 시장을 예측불허 의외의 허를 찌르면서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현재 주가 패턴을 보면 일단 오르고 난 다음에 상승 랠리를 계속 다른 종목이 펼칠 때 이렇게 가다가 현재 한번 고점을 경신하고 하락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같은 패턴이고 이 패턴은 이 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즉 손절매 커트라인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대응하기가 쉬운 종목이니까 제가 대형 종목이니까 일단 종목 자체를 언급을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은행을 지금 사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건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 반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약간의 반등 이후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반대로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들이 해당이 되고, 이러한 종목들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강의 초반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을 하면 매수 국면이다. 이 그랜빌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락했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나아간 다음 높은 애리도를 보이면 일단 매도 국면이고, 이것이 다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에 오면 다시 매수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KT와 같은 종목이 되겠죠. 현재 이러한 어떤 초기형 패턴. 단 이러한 KT와 같은 종목들이 SK텔레콤 이러한 종목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꺼서 보면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 반대로 이 단계를 이미 거치고 이만큼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오는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키더라도 최소한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들은 마지막 파동이 될 것이고, 이 파동들은 시작 파동이 되니까 이 종목들과 이 종목들의 괴리를 좁히는 차원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번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흔들고 이미 나가는 종목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면 이렇게 나아가다가 비록 급락하였지만 급락폭이 크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 SK라든지 그 외에 어떤 대형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건 소형 종목이니까 그런 냄새는 안 되겠고, 이런 대형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패턴은 상당히 좋고 만약 돌파만 한다면 주도주가 될 수가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전체 시장이 하향 압력을 받는다면 덜 떨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급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대응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종목을 살아내기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패턴, 이러한 패턴들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패턴을 분류한 다음에 시장을 살펴보자는 뜻이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110선을 넘기 당분간 어렵다. 즉 만기일에 적정 주가는 현재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103에서 111이 최대 이익 구간입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사이에서는 현재 옵션에서 메이저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103을 만약에 벗어나거나 111을 벗어나면 메이저들이 현재 옵션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메이저들이 이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을 일단은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고, 이 선을 돌파할 것이냐는 현재 이 옵션 메이저들이 이쪽에 가지고 있는 매도 포지션, 특히 경계에 걸쳐 있는 102.5와 111에서 얼마나 물러서느냐, 즉 판매수를 하고 뒤로 물러서느냐를 살펴보면 이것이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은 미리 예측하지는 않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관지염이 심한 상태라서 목소리가 듣기가 아주 거부가실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난번에 옵션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투자는 결국은 변동성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옵션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설정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100이다, 102.5다, 105다 했을 때, 혹은 97.5다, 95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왜 프리미엄이 여기서 4가 붙고, 왜 프리미엄이 이거는 3.5가 붙고, 왜 프리미엄이 이거는 또 2가 붙었다가 프리미엄이 3.5가 붙고 프리미엄이 2가 붙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5가 붙고, 이것이 딱 일률적으로 딱 지수별로 딱딱딱 맞지 않고 왜 지멋대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옵션의 가치가 형성되는 기준은 알라고, 적정 가치를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적정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옵션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 옵션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가치, 즉 기초자산의 변동성, 즉 예를 들어서 현재 100짜리 콜옵션이 있다면 이 콜옵션 나중에 시장이 상승을 해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5포인트가 되어버린다면 이 기초자산은 이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단은 5포인트만큼의 기초자산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자산이 이제 비싸질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와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보름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고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100에서 105달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테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자산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시간 가치의 감모분, 즉 감소분을 제외한 것이 바로 옵션 가치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간 가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도 현물에서도 시간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옵션에서도 시간 가치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플러스 0.2포인트 정도 베이시스에서 들어온 어떤 물량들을 지금 현재 몇 달째 청산을 못하고 프로의 매수 장고를 이렇게 잔뜩 안고 있으니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초조하겠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로 적금만 들어놔도 수익이 나는데 몇 달 동안 안고 있으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금리 손실, 비용 손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손실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간 가치의 감소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초조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시간 가치라는 것은 그럼 뭐냐? 즉 옵션의 가치라는 것은 다시 놓고 보면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을 압축될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냐? 즉 시간 가치와 비례한다. 즉 옵션이 100에서 105가 갔다가 200이 됐다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변동의 확률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회가 많을 테니까 옵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기일이 남아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옵션이 비싸다. 이런 전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옵션은 만기일까지의 거리가 많으면 우리가 만기일까지의 거리가 길면 이것은 가치가 비싸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시간 가치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산 옵션이 콜옵션을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인데 내가 105의 콜옵션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105가 현재로서는 코스피 지수가 100이고 등가격이 100이니까 105는 나는 외가격에 속하겠죠. 외가격. 이쪽 95는 내가격에 속하는데 이 외가격 105짜리 내가 산 옵션이 등가격이 될 확률, 즉 코스피가 105포인트로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시간이 많으면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시간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옵션의 프리미엄은 더 붙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간이 남으면 적으면 적을수록 옵션의 프리미엄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옵션 매매의 가장 기초는 뭐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까지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변동성 자체만 놓고 보고. 자, 우리가 옵션 만기일을 두고 봅시다. 우리가 만기일 모든 요소를 다 버리고 시간 가치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시장을 생각한다면 옵션을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현재 100%에서 약 한 60%까지 만기일이 남아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일인데 만기일이 다음 달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 1일에서 10일 사이가 되겠죠. 이 100%에서 60% 정도의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전체 만기일이 약 60%에서 40%가 남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만기일이 약 40%에서 8%가 남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 8% 이하로 남아있는 상황.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옵션 시장은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옵션 시장이 오늘 월물이 딱 마무리되고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이번 달 월물이 마무리되고 다음 이월물로 시작이 되는데 딱 시작해서 그 다음 만기일이 될 때까지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즉 100%에서 60%의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은 옵션의 가치 하락이 즉 옵션의 가치는 가만히 놔두면 코스피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즉 코스피가 만약에 100포인트에서 계속 행보를 보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코스피의 가격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1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선물을 매매한 사람은 재미가 없죠. 그냥 자기가 매매한 데서 이익도 손실도 없이 한 달 동안 흘러가는데 옵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가치가 증대될 확률이 낮아지고 변동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옵션의 시간 가치는 두두두두두 프리미엄은 떨어져서 이 만기일에 딱 다가가면 프리미엄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이 가을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옵션 투자는 그냥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만기일이 60% 이내가 남아있는, 즉 우리가 보통 시작하고 첫 주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스피 지수처럼 지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옵션의 프리미엄은 큰 변동 없이 이렇게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가 움직이지 않고 기초자산, 즉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들락날락하면서 프리미엄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시간 가치 만기일이 약 60%가 남아있는 구간에 딱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둘째 주 중반 정도가 딱 넘어가면 60%가 남아있는 순간에 갑자기 프리미엄이 급락을 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가속 구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옵션의 가속 구간, 즉 Acceleration Area라고 부르죠. 이 가속 구간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옵션의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방향성 매매, 즉 이 안에서는 우리가 코스피가 오른다 내린다로 옵션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향성 매매에만 주력하다가 방향성 매매, 여기서부터는 시간 가치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0%, 40% 구간에는 급작스럽게 옵션의 프리미엄이 뚝 떨어지는데 이것은 시간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콜옵션을 샀는데, 분명히 콜옵션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현재 코스피가 100입니다. 나는 105에 콜옵션을, 110에 콜옵션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날 당일날 선물이 만약에 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내 프리미엄은 오히려 옵션의 가치는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지수, 코스피 지수 100 내외에서는 선물 1포인트 정도 내외는 오히려 손실로 연결된다. 즉 이때는 내가 가진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1포인트 정도 오르내리면은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고 여기서 이익을 하면 2포인트 이상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자의 손실 구간이다. 그래서 60%에서 40%가 남아있는 구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딱 이 기간쯤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를 하죠, 옵션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00%, 60% 남아있는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면 보통 10포인트 정도 수준의 바깥쪽 외가격에 대한 옵션 매도 전략과 약 5포인트 정도 수준의 외가격의 매수 전략을 병행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아있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최소 5포인트 정도 오르내림으로 내가 방향성을 맞출 확률은 대단히 높으니까 옵션을 5포인트 정도 바깥쪽에 있는 외가격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이고 10포인트 최소한 매도를 하려면 옵션 매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 멀리 있는 10포인트 바깥에 있는 것을 매도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급락을 파가니까 이 60에서 40%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대응하고 있으면 이건 어리숙하게 나는 방향을 맞아서 내 방향대로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옵션에서는 계속 손실이 나는 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 가치가 급격히 갑자기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 5포인트 정도 수준의 외가격 이상의 외가격의 옵션 매도 전략이 추천됩니다. 즉 이때 이 60%에서 4포인트, 40% 정도 구간은 옵션의 매도 구간이다. 즉 1차 매도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은 옵션의 매도자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 구간, 즉 둘째 주 중반전에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행위는 이건 바보가 나는 거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만 없다면. 다음에 40%에서 80%, 즉 마지막 주 이제 셋째 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시간가치 감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 이렇게 푹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겠죠. 서서히 매일매일 시간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때는 옵션을 우리가 매수를 잘못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만히 들고 앉아서 그냥 매일매일 반토막 납니다.
프리미엄 2인데 자고 일어나면 1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0.5, 자고 일어나면 0.2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옵션이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사 보이는 구간입니다. 사 보인다. 즉 예전에 프리미엄이 한 5식 혹은 프리미엄이 6식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쯤 되면 그냥 0.5, 0.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싸 보이죠? 많이 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매수를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매도합니다. 여기서 옵션 투자에서 개인 투자들이 바로 깡통차는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다고 그럼 일방적으로 기관 투자자처럼 매도하느냐 그렇진 않고 여기서는 변동성을 고려한 우리가 급외 가격이 아닌 근거리에 있는 외곽의 옵션에 대해서 사실은 매수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데 이때는 반드시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8% 즉 이것은 뭐냐면 옵션 만기일이 속한 주죠. 만기일이 우리가 속한 주일 즉 다음 주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가격 옵션을 매수를 한다. 즉 현재 내가 코스피 지수가 100이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0.5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2.5포인트 4452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가격 옵션은 100인데 지수가 떨어질 거로 생각되면 역시 100짜리 즉 등가격에 해당하는 등가격 100의 풋 옵션을 그냥 매수하고 상승할 것 같더라도 현재 등가격에 해당되는 100의 콜 옵션을 매수해서 방향성 게임을 해야 된다. 왜? 시간 가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초 자산이 등가격이 될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옵션이 95포인트짜리 풋 옵션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가 지금 등가격이라 생각하고 105포인트짜리 콜 옵션이 있다면 현재 등가격이라는 것은 기초자산과 즉 기초자산의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과 만기일에는 같고 만기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좀 더 상승할 확률에 혹은 좀 더 하락할 확률에 맞춰서 콜옵션에 여기 기초자산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 오를 확률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떨어질 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만기일 주에는 요 등가격만 가지고 사고 팔고 매수를 한다면 등가격이 움직이는 폭만큼 프리미엄이 등달아서 움직였다 내렸다 하니까 사실은 선물 매수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역시 선물 매수한 것처럼 큰 차이 있고 시간같이 손실을 입지 않는데 만약에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경우에는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만기일 주에는 이 등가격을 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105포인트, 95포인트 예를 들어서 현재 등가격 100에 콜 옵션 우리가 105라고 말하는 것은 105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105가 등가격이 된다는 소리가 되죠. 즉 내가 산 옵션이 등가격이 될 확률 이것은 결국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뭐냐 시간 가치라는 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즉 기다리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이까지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시간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간 가치는 내가 산 옵션 종목이 등가격이 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옵션 투자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시작해요. 우리가 옵션의 변동성을 보통 한국 시장의 옵션의 변동성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해외 세계 시장의 변동성은 약 한 20%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투기적인 지금 옵션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열심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초자산이 현재 등가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조금 움직이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10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103포인트로 만약 2포인트가 올라간다면 현재 105포인트에서는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고 110포인트에서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고 115포인트에서는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겠는가. 즉 다시 말하면 100포인트에서
101포인트가 되어봐야 사실 영향을 받는 것은 105포인트가 될 확률은 높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115포인트가 될 확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100포인트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봐야 실제로 옵션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105짜리나 107.5짜리 영향을 미미하게 받을까 말까 해서 이것은 들썩거릴 수 있고 102.5는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소폭 상승. 그 다음에 110, 115는 그냥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도 까딱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게 올랐을 때 움직여주는 옵션은 뭐고 이게 떨어졌을 때 움직여주는 옵션은 뭔가? 현재 기초자산이 얼마가 도대체 그러면 올라야 이놈이 들썩거리고 움직여줄 것인가? 현재 이 100에서 갑자기 얼마나 급등을 해야 이쯤에 있는 것이 들썩거릴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이 외곽에 있는 것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소폭 올라서는 이게 까딱도 안 하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바로 델타, 감마, 베가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기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HTS를 켜보면 나와 있는 델타값, 감마값 이러한 값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로 이어나가기로 하고 일단 다음 주에는 옵션 강의에 대해서는 너무 지루하니까 옵션 강의는 한 주 쉬고 다음번에는 제가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다음 시간을 이끌어 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래량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옵션의 어떤 변동성 수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한참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안동 시내 도심을 걸어가다가 장애자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봉투 100장에 3,000원이라는 글귀가 있는 목걸이를 가슴에 걸고 봉투를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저는 봉투가 필요하기도 해서 그분에게 봉투를 사면서 이분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도 모르게 아마 표정이 약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 장애인 봉투를 파시던 분이 제게 하시던 말씀이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누가 마침 저에게 당신은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선뜻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장의 봉투를 3,000원에 그 비오는 거리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봉투를 파시던 장애인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당일 저녁에 뉴스에서는 5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짐승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5명의 여자분들을 이틀간에 걸쳐서 살해하고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아주 극단적인 짐승들의 이야기가 뉴스 화면을 장식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지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정신이 피폐하고 정신이 멍들어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사지육신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앞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장애인처럼 정신이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짐승 같은 영혼을 가진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는 권력과 힘, 겉으로 보이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특히 권력 추종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고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이 있는 자들을 칭송하고 따르고 경배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비록 정신이 맑다 하더라도 육신이 약한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젠가부터 경원시하고 소외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마치 우리 사회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묘한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러한 것이 사회 속에서 살인범과 장애인 이 두 가지의 사례뿐이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도 우리는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도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이라는 힘이 있는 시장을 주도하는 에너지가 있는
파워 집단과 아울러 그러나 그 둘을 합한 것만큼이나 많은 수를 점하는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우리가 사회에서 비록 육신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다치고 멍들고 속고 넘어지는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힘만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발판 위에 자라는, 즉 피를 먹고 자라는 불순한 어떤 기관들이나 혹은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을 강력히 발본색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사회적으로 이유 없이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재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 이후에 의외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 의견을 담으신 글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을 담은 글들을 스팸메일 형식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그룹의 예를 들어도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 꼴이 나고 현재 현대그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멍들게 만든 것이 과연 창업자의 잘못인가, 그것을 물려받은 2세들, 황세자들의 잘못인가를 놓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재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될 수 없다라는 사회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재벌의 아들이면 무조건 재벌이 되어야 한다는, 혹은 경영자의 아들은 무조건 좋은 경영자일 수 있다는 그런 선민의식이라든지 천민자본주의적 생각들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재벌의 아들이란 경영자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 의견에 대해서는 추호도 한 발도 물러설 의식사가 없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재벌가의 행태들 혹은 가진 자들의 행태,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괴롭혀오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희생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는 개인들의 혹은 일반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세우는 사회, 그것이 정정당당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